안녕하세요. 초백기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을 맡은 김성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목부터 좀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온라인 광고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가볍게 나눠보는 자리를 첫 번째 시간에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좀 정해봤고요. 사실 저희가 현재 AI라는 말을 빼놓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인의 경우에는 마케팅이 아니라 어떤 직무에 있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오너분들이나 상사분들이 우리도 AI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거나 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방법이 없을지라는 질문들을 하시죠. 사실 그분들도 더 윗선에서 그러한 요구들을 받고 있는 상황일 텐데 AI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라인 마케터들은 이런 더 직설적인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AI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그런 발전된 AI 기술로 운영되는 우리 온라인 광고는 왜 성과가 더 떨어지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만났던 브랜드사 마케팅 총괄하시는 분께서 오너분이 이런 질문을 자신한테 하셨는데 어설프게 대답했다간 근거가 부족한 핑계밖에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 하셨다고 저하고 식사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다 보니 많은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번 주제로 삼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기술 변화로 인해서 온라인 광고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먼저 보게 되면 그 발전 과정들을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 광고에 활용되던 데이터는 첫 번째로 이제 퍼스트 파티 데이터만이 활용되던 최초의 시기가 있었었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마트에 저희가 멤버십으로 가입하게 되면 적립금을 쌓기 위해서요. 그럼 저희가 가입한 휴대폰으로 문자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30% 가을 생필품 할인 이런 형태의 문자들이 오죠. 즉 제공받은 고객 정보들을 그대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일 텐데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그 안에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해 옆에 빵집과 제휴를 하게 되죠. 서로 고객 정보들을 나누거나 교환 판매해서 옆에 빵집에서 빵을 구매하시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커피나 음료, 우유 등을 10% 할인해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로 마케팅을 할 수 있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서드파티가 생겨나면서 서드파티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이 부분들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CCTV가 빵집과 마트를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을 찍고 그걸 인식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마케팅을 할 수 있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당장 빵집이나 마트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는데 나를 식별해서 마케팅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지는 거죠. 이 부분이 가능해진 건 저 쿠키라는 것 때문에 가능해지게 된 거고 쿠키라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웹사이트나 앱에 들어갔을 때 나의 식별 정보를 흔적으로 묻혀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말의 어원은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에서 일단 마녀에게 잡혀가던 헨젤이 과자 부스러기나 쿠키 부스러기를 흘리면서 되돌아갈 길을 남기려 하잖아요. 거기서 유래된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저희는 흔적이라는 용어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가 웹사이트에 방문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들이 쿠키 값으로 흔적이 남게 되고 그에 대한 식별 정보를 갖게 됨으로써 온라인 마케팅은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가장 최초로 그를 활용한 마케팅 방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타게팅, 리마케팅이라고 하는 기법이었는데요. 저희 사이트에 방문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탈된 사람들을 쿠키로 인해서 식별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의 인터넷 활동을 할 때 저희의 광고 배너를 보여주는 형태의 마케팅이 시작되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비용으로도 소수에게만 광고를 보여줬는데 꽤나 높은 확률로 구매나 서비스 전환들이 일어나면서 효율들이 증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내 사이트에 들어왔다 나갔던 사람이었을 테니까. 실제로 온라인 광고가 온라인 시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의 광고만큼이나 높은 예산을 가지고 큰 트래픽을 사용하는 정도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그나마 검색 광고였고요. 검색 광고는 특정 유저의 검색 행위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유저에게만 광고를 보여줄 수 있고
그 유저의 행동에 따라서만 광고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오프라인에서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게 가능해지게끔 만든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이 검색 광고에도 실제로는 충분히 한계가 금방 발견됐습니다. 바로 검색량이죠.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그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검색량의 쿼리는 실제로 상승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 한정된 검색량 안에서 볼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은 임계점에 금방 도달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마케팅 수단들이 다시 비효율적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리타게팅 광고가 생겨나면서 실제로 검색 광고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온라인 광고 시장들이 점점 확대되는 현상을 겪게 되면서 지금의 많은 디스플레이 매체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술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을 해나갔습니다.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너를 만드는 고생들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 기존 고객이 쿠키 값에 의해서 어떤 상품을 보다 나갔는지에 맞춰서 자동으로 배너에 해당 상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배너를 자동화시키고 소재를 자동화시키는 기능들이 업데이트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크리테오에서 만든 기능이었지만 지금은 국내외 대다수 모든 DA 상품들에 존재하는 기능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배너를 만들지 않아도 AI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던 사람이 어떤 제품에 관심 있는지를 소재화시켜서 그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소재 자동화 기능들이 생기게 되었죠. 실제로 상품을 보고 이탈했거나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았다거나 아니면 구매를 완료했다라는 행동값들을 구분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서 배너들을 더 다르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장바구니에 담았으나 구매를 안 한 유저에게는 좀 폭발적인 프로모션이나 행사 내용들을 포함한 배너들을 광고 소재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구매가 완료된 고객한테는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추가로 원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마케팅 수단들을 활용해서 분리할 수 있어지게 됐죠. 이런 노출 타겟이나 소재 자동화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실제로 지금은 이 많은 빅데이터를 정말 빠른 시간에 AI가 산술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러닝해서 학습해서 도출을 해내는 결과값들이 훨씬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내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를 했던 고객들 100명과 가장 동일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은 유저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거고 실제로 내 사이트와 어떠한 쿠키값에 의한 접촉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A라는 유저가 내 사이트에 들어오게 된다면 내 광고 배너를 보게 된다면 구매할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 그러면 어떤 소재를 어떤 시간대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보여줘야겠다라는 형태의 광고 결과를 최적화시켜 줄 수 있는 전략과 기능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거죠. 이런 과정들이 넘어서면서 조그만한 골목 안에 있던 수제 구두를 만드는 사장님들도 오프라인에서 특별한 쿠키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만 홍보를 하던 사람들도 점점 더 온라인상으로 국내 그리고 그걸 넘어서 글로벌적으로 높은 마케팅 효율을 볼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발전에 여러 가지 부스터가 있었다면 실제로 스마트폰 대중화를 통해서 개개인 모두가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기들을 갖고 있다는 점들이 생겼고요. 그것과 함께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이전에 검색량과 마찬가지로 국내 인구가 사용하던 트래픽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온라인 광고에 날개를 달아줬고요. 그리고 크로스 바이스 매칭 기술들이 AI가 해당 유저들의 행동 기반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크롬 로그인이라든가 iOS 로그인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로그인 등을 통해서 지금은 휴대전화를 쓰고 있지만 앞에 계신 랩탑 그리고 회사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PC들에서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동일한 유저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식별 정보들을 AI는 그 많은 데이터에서 얻어내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8시쯤에 웹서핑하면서 봐놨던 상품이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회사 PC로 웹서핑을 하고 있을 때 뉴스 기사에 함께 배너로 뜨고 있는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누워서 인스타그램을 켰는데 거기에 빨리 구매하라고
무려 30% 할인해주겠다고 이런 형태의 배너들로 뜨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온라인 마케팅의 성과를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웹사이트를 넘어서서 앱 설치, 동영상 조회, 시청, 실제로 현재는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활용되면서 여러 가지 액션, KPI 값들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 성장해왔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머신러닝은 세밀하고 정교한 타겟팅, 그리고 타겟 확장 등 우리에게 많은 기술 발전을 이뤄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성과는 왜 떨어지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유들을 생각해 봤어요. 실제로 당시 제가 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의 서드파티 쿠키 제공을 중단한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너무나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거의 반도과 상태들로 쇼핑 시장들을 점유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왜 문제인지를 좀 얘기해 볼게요. 2020년 3월부로 사파리에서 iOS 기기에서는 이제 쿠키 수집을 중단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에서 이 정책을 가져가거나 실제로 구글 등과 글로벌 소송을 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와 안에 갖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유저들의 개인 정보가 다른 곳들에 수집되고 있다. 그거는 개인정보 침해다. 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드웨어 판매나 기기를 판매하거나 컨텐츠를 판매하는 형태의 수익을 대부분 올리고 있는 애플 입장에서 광고, 그리고 이런 AI 마케팅 툴을 토대로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직접적인 경쟁사인 구글이나 메타 등 아마존 같은 기업들을 견제하고 싶었을 거고, 본인들에겐 해가 적지만 경쟁사에겐 크게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크게 사회적 이슈로 몰고 가면서 이런 형태의 진행들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쿠키 리스라고도 불리는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지금 애플 기기에서는 내가 허용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나의 온라인에서 활동값들이 쿠키로 남기지 않는다라는 형태의 설정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저가 기기를 산 다음에 혹은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실제로 이 부분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애플 유저들의 온라인 활동 행동값들은 계속 서드파티에서 수집되는데 누락되게 되는 거죠. 애플 기기의 브라우저 점유도나 스마트폰 점유도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큰 양일 겁니다. 결국 쇼핑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활동들의 유저들의 행동들을 토대로 실제로 해당 유저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AI의 몫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와 유사한 유저들을 찾아가는 것이 AI의 몫인데, 여기서 큰 애플 사용자들의 구멍들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오차 범위가 넓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크로스 디바이스가 약화되는 거죠. PC에서 크롬으로 로그인했어도 내 핸드폰에서 애플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4개의 행동한 저장값들이 서로 연결돼서 인식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마케팅의 이 발전된 기술은 굉장히 오차 범위가 넓어지고 타겟 성공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글도 결국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글로벌적인 압박들을 계속 받아왔었고, 2020년부터 1년 미뤄왔지만 올해 7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쿠키리스, 그러니까 개인정보 추적 제한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정책들을 준비했고 마련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응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사실 예상됐던 결과죠. 지금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구글 광고고, 그리고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구글인데, 본인들 몸에 가장 위협될 수 있는 칼을 스스로 꼽지는 않을 테니까 어떠한 방식이든 출구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겠고 다른 대안을 만들겠다 정도의 현재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 2024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을 본다면 애플 기기에서의 그 개인 추적 정보 제한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안드로이드에서는 계속 이 부분들을 보류해가면서 갈 것이고, 이 시간이 장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예를 들면 메타 광고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지면에서 보는 효과들이 어느 정도 하락되어 있는 것들이 크게 반등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고, 지금 시장에 맞춰서 온라인 전략들이나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강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몰들이 강세를 띠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일 텐데, 왜 이게 우리에게 성과를 저해하는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올리브영과 같은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사실 시장을 반독과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비율의 쇼핑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사실 여기 적혀있는 몇 가지만 나열하더라도 우리가 일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형성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각 브랜드사들이나 기업들의 매출도 늘어날 겁니다. 쿠팡에 판매하던 판매량이 1억이었던 곳이 2억이 되었을 거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브랜드 스토어를 판매되던 매출이 3억이었던 곳은 4억, 5억이 되어 있을 거고 늘어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사실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은 대부분 의류를 산다면 이런 패션 카테고리의 플랫폼들을 활용하게 되고요. 뷰티 뭔가 화장품을 산다거나 한다면 이런 플랫폼들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카테고리를 보더라도 사용하는 플랫폼들이 한정적이고 그 점유도 1위를 갖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몇 가지가 바로 눈에 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서드파티를 활용 못한답니다. 앞서 얘기 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니까 먼저 얘기하자면, 결국 외부몰에 입점해서 광고를 한다라는 것,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건 해당 유저가 접속해서 구매 완료를 하고 배송 정보를 입력하면 다행이지만, 유저가 방문해서 검색 활동을 하고 내 상품을 왜 선택했는지, 아니면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 장바구니만 담은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통한 마케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데이터 자체를 해당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거고, 본인들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메타나 구글 같은 스크립트 설치까지도 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내부 보안 자료들로 운영하면서 본인들의 쇼핑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으면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의 시장 강화도를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커머스 쇼핑몰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최저가라는 컨셉이나 그에 대한 전략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올리브영 같은데 입점해서 상품 판매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리브영에서 다음 달 목표를 정해주게 되고, 실제로 올리브영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올리브영 매출을 늘리기 위한 외부 마케팅 비용까지 지불해가면서 플랫폼들에 끌려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이게 나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마케팅 전략을 설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 달 매출 실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너무 뻔하죠.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팀F 사태들을 고려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 매출의 80~90%가 팀원과 UF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그냥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다른 방법을 찾기도 전에 회사는 굉장히 경영 악화에 시달리게 되겠죠. 심지어 받지 못했던 대금까지 있었다면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겠죠. 즉 외부몰은, 외부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외부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언제든 그 매출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과가 저해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까지는 아니지만 큰 틀의 방향성들 정도를 얘기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외부몰보다 자사몰의 비중들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일단 외부몰에 집중하거나 외부몰 매출 비중이 너무 높을 경우에 문제점들 하나를 제가 써봤는데요. 최저가 컨셉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 브랜드 전략들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아니라 상품에 초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는 다 뒷전에 있고
그 이커머스 플랫폼들에서 검색했을 때 우리 상품이 어떻게 노출되는지만 포커스가 가게 되고요. 우리 경쟁 상품들과 묶어져서 기획전이 나가게 되고 변별력이 없어진 상품 판매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속 위기 요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인 매출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해당 플랫폼들의 압박에 굉장히 휘둘리게 됩니다. 보통 저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이 저에게 각이잖아요. 사실 지금은 이런 쇼핑 이커머스 플랫폼들 담당 MD들이 갑의 갑입니다. 사실 실제로 클라이언트들도 눈치를 보고 있고 그 미팅에 제가 참석해서 그 해당 볼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줘야 되고, 하지만 어떤 서드파티 데이터라든가 리포트 값들이 정확하게 제공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케팅을 끌려다니면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해당 플랫폼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준 정도의 CRM 마케팅 말고는 할 수가 없어집니다. 정보 제공 허용을 해준 것, 구매자 정보, 그것도 이거는 사용해도 돼, 안 돼. 하지만 우리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이버 톡톡만 발송할 수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요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완전히 수동적인 형태의 마케팅 활동밖에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사몰을 늘려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사몰을 늘려야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드리면, 제가 최근에 미팅하거나 컨설팅을 한 기업들, 브랜드들을 보면 KPI에 매출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사몰 매출 비중을 넣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기업들이.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전체 매출이 100억인데 거기서 99억이 쿠팡에서 나온다면 사실상 쿠팡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 회사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자사몰 매출 비중이 2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번 달 목표 매출은 100억이야 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복잡한 전략들을 세워야 되고요. 그 20% 자사몰 매출을 늘리기 위해선 쿠팡에서 20%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들 또한 하단에 적어드린 것처럼 브랜드에 초점을 둘 수 있어야 하고,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매출 전략들을 스스로 끌고 갈 수 있으려면 기업에서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드파티를 활용한 마케팅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퍼스트파티의 주체로서 우리 고객들, 우리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에게 좀 더 직관적이고 명확한 광고들을 해나갈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초점을 둔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에 대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엔 다음 강연들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준비되어 있으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글을 통해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는 단어인데 장기적이고 능동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한 10번 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셔야 합니다. 단기적인 목표와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플랫폼들을 활용하면 사실 딜러나 벤더의 형태로도 쉽게 발생시킬 수 있는 시장이에요. 하지만 브랜드사가 장기적인 매출을 끌고 가기 위해서 능동적인 마케팅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CRM 마케팅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드파티를 통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정확도나 오차 범위가 좀 문제가 생겨있는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서 알고 있는 고객들의 정보들에는 제대로 된 활용을 하는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유저들의 세그먼트들을 분류해서 웹사이트에 방문했거나 접속했을 때부터 다양한 차별화된 화면들이나 전략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유저들에게 맞춰서 명확한 마케팅 메시지들도 분리해서 전달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규 인입 고객이고 프로모션 캠페인으로 인입된 고객이고 외부문을 통해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인데 3번 이상 구매를 한 충성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광고로 나가고 있다면 사실 굉장히 나쁜 마케팅이겠죠. 이들에게 각각에 맞는 마케팅 메시지들이 분리돼서 나갈 수 있을 만한 CRM 관리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매체에 업로드한다면 우리 자사몰이 아니라 외부에 나가는 구글 광고나 메타 광고에도 우리 고객 정보들을 업로드했을 경우에 타겟으로 분리시켜줘서 우리가 광고를 나가지만 우리 고객 정보와 일치할 경우에는 해당 고객 정보에 맞는 광고 메시지를 보내줘라는 이런 설정들까지 가능할 테니 결국 퍼스트파티들을 잘 활용해 주시죠. 퍼스트파티로서의 주체의 자격을 잘 활용하는 게 마케팅에서 현재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온라인 광고 기술은 정말 많이 발전했지만 현재 AI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내년에는 지금 말한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발전 기술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로벌 대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본인들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분명히 그 기술의 품질이 저하되는 이런 형태들이 언제든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우리의 자사몰들을 성과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해보시면 스타일란다에서 옷 사고 난닝구닷컴 옷 사고 모모닷컴 키 작은 남자 뚱뚱한 사람 어쩌고저쩌고 이런 데 사고 근데 지금 그런 사이트들을 사용하신 경험이 최근에 얼마나 있는지 되돌아보세요. 온라인 쇼핑이라는 행동 자체가 특정 플랫폼들에 의해서 한정되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브랜드, 우리 기업의 마케팅 수단들을 활발하게 넘기려면 좀 전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에 좀 팁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